안녕하세요. 책 이야기하는 시간 반야서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길을 걷다 보면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이런 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르곤 하죠.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요즘 부모님께 안부 전화 자주 하시나요? 저도 그렇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함께 읽어보려 하는데, 어느 가을날 서울역 지하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18살의 공장 노동자로 상경한 신경숙 작가의 이력은 그대로 문학의 뿌리가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고독과 상처를 담담히 들여다보는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라는 존재를 다루는 데 탁월합니다. 그가 그리는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으로만 채색된 모습이 아니에요. 욕망과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정직하게 그려냅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은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해요. 박소녀. 69살의 평범한 여자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박소녀. 그 이름부터 의미심장하죠? 평생을 소녀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여자. 자기 이름 석자로 제대로 호명받지 못한 사람. 그가 사라졌을 때 가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요. 소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아들, 그리고 남편. 5명의 가족이 각자의 시점으로 엄마를 회상합니다. 마치 증인들의 진술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건 5사람이 기억하는 엄마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첫째 딸에게는 엄마는 유난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둘째 딸은 늘 피곤해 보이던 엄마를 기억하고요. 막내 딸은 자신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고 남편에게는 말이 없던 아내였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우리는 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식했던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이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가 거기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기에 우리는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있어요. 바로 공준의 슈퍼마켓입니다. 엄마가 일하던 곳이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엄마에게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자식들의 걱정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 그러나 슈퍼마켓에서만큼은 엄마도 그저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주인 아줌마와 농담도 하고 손님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잠깐이나마 박소녀라는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첫째 딸은 회상합니다. 어느 날 엄마를 찾아 슈퍼마켓에 갔을 때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대요. 밝고 활기차고 살아있는 표정.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계에 자신들은 없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가족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죠? 매일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살지만 정작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죠. 소설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은 첫째 딸의 고백이에요. 그는 엄마가 항상 자신에게만 유난히 엄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생들에게는 너그러운데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매섭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라지고 난 후 딸은 깨닫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엄격했던 이유를요. 첫째 딸이기 때문이에요. 딸로 태어나 시집가서 또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엄마. 그는 딸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더 당당하게. 그래서 자신처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엄격함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엄격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어요. 이제 엄마는 없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한 번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존재였기에, 영원할 것 같았기에 그 말들을 아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제든 할 수 있지 하다가 어느새 그 사람은 없고 후회만 남는 거죠. 아들의 시점은 또 다른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만큼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요. 딸들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면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데 아들은 그 사랑이 무거웠어요. 엄마의 희생이 곧 빚이 되었고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지만 정작 아들은 그 기대가 짐이 되어서 오히려 엄마를 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모자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이죠. 엄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정작 아들은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사랑이 너무 크면 그것은 때로 폭력이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되고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아들은 엄마가 사라진 후에 깨달았어요. 엄마가 원하던 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엄마 건강해요? 하고 물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걸요. 막내딸은 엄마가 자신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들도 오빠도 다 엄마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만 늘 뒷전이었다고 느꼈던 거죠. 실제로 엄마는 막내딸에게 유난히 무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신경 쓰면서도 막내딸에게만큼은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너무 많은 아이를, 너무 가난한 형편에 너무 어린 나이에 낳고 키우다 보니 더 이상 사랑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막내딸은 엄마의 고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막내딸은 엄마 자신을 너무 닮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이
딸에게도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했던 거예요. 남편의 시점은 가장 짧지만 가장 무겁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에게 아내는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해야 할 때 밥을 하고, 빨래를 해야 할 때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 돌보는 사람. 한 번도 한 인간으로서 아내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회상합니다. 결혼 초기 아내가 가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고요.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러나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점점 말을 잃어갔던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 이것을 우리는 부부라고 부르죠.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말이 없음입니다. 엄마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자의 말, 특히 엄마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첫째 딸은 기억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아니다, 괜찮다 라고 했던 순간을요. 그때 딸은 엄마 말씀하세요 하고 권하지 않았어요.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각자 엄마를 기억하려 애씁니다. 첫째 딸이 기억하는 엄마와 아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5개의 기억 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재구성한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거죠. 엄마는 왜 사라졌을까요? 소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치매일 수도 있고 가출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지 않았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엄마는 서서히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또 소설에서는 결말도 주지 않아요. 엄마가 발견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늦었지만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겠죠. 소설의 후반부,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거리를 헤매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실종자 포스터를 붙여요. 그러면서 뒤늦게 깨닫죠. 우리가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를요.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늦게 와요. 너무 늦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이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죠.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루고 또 미루죠.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가야지. 이번 주말에는 전화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다음은 오지 않아요.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고 이번 주말은 없는 거죠. 엄마가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밥상이 차려져도 그것은 더 이상 집밥이 아니고 빨래가 널려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아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가족들의 죄책감이자 동시에 독자인 우리의 죄책감이죠. 둘째 딸은 생각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요.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수없이 많은 핑계로 엄마를 뒤로 밀었던 거죠. 나중에 엄마, 다음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없었어요. 엄마는 사라졌고 이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모두 비슷한 죄책감을 안고 살죠. 부모님께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찾아뵈어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기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엄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증거입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라지면 우리의 어린 시절도 우리의 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소설이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명확해요.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언젠가 부모가 되죠.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이중의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충분히 잘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로서 혹시 나도 내 아이들에게 이런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신경숙 작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엄마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십니까? 엄마의 이름을,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의 꿈을, 엄마의 상처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엄마와 가장 오래 함께 있었지만 정작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니, 읽었다기보다는 함께 아파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이 소설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니까요. 어느 평범한 가을날 서울역 지하도에서 사라진 한 여자. 그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박소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69회를 살아온 고단한 인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엄마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엄마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할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엄마를 부탁해 이 제목은 이제 우리 모두의 부탁이 되었어요. 서로의 엄마를, 서로의 소중한 사람을 부탁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보라고,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서재였습니다.